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94번째 이야기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다시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세운 최초의 국가죠. 그래서 기원전 2333년 당군 안검이 건국한 것으로 전해져요. 누구에 의해서? 환인이 환웅을 거쳐서 우리의 당군 안검이 뭐예요? 최초로 국가를 세운 게 기원전 BC 2333년에 세운 국가가 원래 조선인데, 근데 있어서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사회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걸쳐 존재하였으며, 이걸 오늘날에는 이게 홍산 문화가 이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익인간과 제세이하를 건국이념으로 삼아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게 홍익인간이죠. 바르게 다스리며 교화하는 것을 이상으로 추구하였다. 이게 제세이하고요. 고조선에 있어서의 정치 체제는, 고조선은 초기에는 부정연맹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따라서 이게 연합국인데, 연합국은 무슨 연합이요? 부정연합이라는 거예요. 부정연합.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집권적인 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군을 시작으로 여러 왕이 있었으며 각 왕은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의 대행자로서 이제 점차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가 되도록 되죠.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라는 건 제사와 정치를 누가요?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왕이 정치와 제사를 함께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질서와 통합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 고조선 때의 경제 상황을 볼까요? 경제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만 했겠습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벼암 등의 주요 작물을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목축도 했겠죠. 목축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렵도 하고 그런 형태의 생활을 했는데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민 문화를 바탕으로 무기와 도구를 제작 및 생산하여 생산력을 발전시켰죠. 이 천국민 문화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예요? 생산량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축, 수렵, 어로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고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물자를 교환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관계를 무역을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고조선의 사회 구조를 보면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형성되어 왕과 귀족, 평민, 노비 등의 신분이 존재하였으며 귀족 계층이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죠? 부족 국가에서 하나의 왕권이 있는 국가로 성장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계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층이 존재하게 되면서 뭐예요? 지배계급이 나왔다. 이 지배계급하고 또 평민은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혈안과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조직되었겠죠. 그래서 고조선은 팔조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는데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배상하게 하며 도둑질하는 노비로 삼는 등의 규정을 두었어요. 이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 질서를 중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문화인데요. 이때 고조선에 있어서의 문화라는 거는 보세요. 얼마나 문화가 발달이 되는가. 이때 문화는 사상적으로는 고유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왜요? 재정일치 사회니까 뭐를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숭배하는 천신상는 신앙과
자연 숭배 사상이 나타났으며 토착신앙과 제사를 지내며 인간과 하늘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한 청동기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어 당시의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청동기 문화라는 거는 가장 발달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홍익인간의 정신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으며 이후 한국 전통 사상의 중요한 기반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때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무슨 교육이에요? 서양식 교육. 서양식 교육으로 인해서 이기심이 가득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뭐죠? 이거 짐승화 교육이에요. 짐승화 교육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고조선 사회는 홍익인간과 제세 이하의 이념 아래 공동체의 조화와 인간 존중을 추구한 사회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한국 사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고조선부터 우리는 항상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죠? 서양식 교육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와해가 됐죠. 와해. 다시 우리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와 이화세계 같은 한국 사상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교육 체계를 아마 도입해야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여러 후계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33년에 여기에 세워지어서 108년이니까 약 222년이죠. 2220년이 보존된 국가예요, 이게. 그래서 후계 국가로는 주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도에 거론되면 특히 부여와 고구려가 가장 직접적인 대승 국가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부족국가에서 예측되는 상황들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조선 사회에서의 정치의 역할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 그다음에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도덕적 평등심을 유지하는 일상을 만들어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었죠. 이로 인해 공동체는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모두의 이익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뭐죠? 교화의 기능을 가지며 제세이화. 근데 오늘날은 교화의 기능이 아니라 처벌의 기능이 많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한반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그 틀을 지금 완전 왜곡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세이화를 통해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고자 했죠. 이렇게 다스려준 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자리이타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이타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죠.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선이라고 해서 이걸 덕의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덕의 실현. 이 덕의 실현은 곧 뭐죠? 자리이타고, 이거는 중용적 삶을 사는 거고, 이거는 내가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고, 이거는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잘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의 바람직한 사회상은 이치에 맞는 도덕과 이치에 맞는 도덕과 이치에 따른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며 그랬으니까 여기에 강압과 억압과 강요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도덕 심판의 향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현실에 도덕과 일치, 현실의 도덕과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질서, 순리에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다 바보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최소화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것인데 결국 고조선의 이상사회는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의 장입니다라고. 결국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서양의 근대사상과 근대사상, 인간 존중의 근대사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고조선은 부족연합국이라고 했어요. 이때 부족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는데 8개의 조항으로 모든 게 구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각 부족을 대표하는 규범이 8개이기에 부족도 약 8개 내지는 9개 정도의 부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8조법이 부족수라고 직접 명령된 사료는 없는데 대충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 중 하나일 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조선이 부족연합국이라는 정설은 여러 부족이 결합한 연맹국가, 즉 부족연합국가라 할 수 있고 고조선의 부족수가 8, 9개 정도 추정하는 견해는 있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고조선이 부족국가는 부족국가일 거예요. 부족국가. 이 부족국가인데 만약에 부족국가라고 오면은 여기에 피부색도 다를 수가 있어요. 피부색도 다를 수가 있고 동일한 피부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렇지만 일부 고조선의 주요 부족들은 언어적 특징과 고고학적 유무를 통해 현대 민족과 연결되는 구체적 증거를 남겼다. 이 얘기는 뭐죠? 고조선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본래의 역사적 흐름 속에 드러나는 국가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DNA 연구와 인류학적 분석에서도 그 후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조선의 후예로는 예맥족이라고 고조선의 중심 세력이었대요. 그래서 후대의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지는 족이 예맥족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어는 현대 한국어와 문법 어휘적 유사성이 지적되며 예맥계 언어가 한국어의 뿌리로 이어졌다는 학설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비파형 동굴과 고인돌, 팽이형 토기 등이 예맥의 세력권을 보여주며 이는 오늘날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연결되는 게 우리는 예맥 쪽의 후손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숙신족이요. 숙신족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거주를 해요. 그래서 후대 여진족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는 숙신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진어는 만주어로 발전했고 만주어와 한국어 사이에 일부 공통어휘가 발견되기도 한데요. 그 얘기는 뭐죠? 부족의 연합으로 너희들도 있지 않았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연해주 지역의 철기 유물과 거주 흔적이 숙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지만 현대 만주족과 러시아 연해주 민족 형성에 이 숙신족이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저와 동해예요. 옥저와 동해는 한반도 동북부에 자리 잡았으며 독자적 언어를 사용했으나 고구려에 병합되면서 소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척의식인 무창과 같은 풍습과 지명은 한국 문화의 흔적을 남겼고
고고학적으로는 동북부 토기와 무덤 유적이 발견되어 이들의 독자적 문화를 보여주며 이는 한국 지역 문화와 제의 풍습에 영향을 준 게 뭐예요? 옥주와 동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옥주와 동해는 뭐예요? 정신 문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진mon과 인도네요. 이 진mon과 인도는 소국으로 앞서 있는 그러한 나라들과는 틀리게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 분포했으나 한사군 설치 이후에 중국계와 혼합되며 소멸이 됐죠. 다만 일부 세력은 고구려와 발해에 흡수되어 후대 민족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아닌 일부가 흡수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국 예맥 쪽은 한국인의 직접적 뿌리고 숙시는 만유족과 연해주 민족으로 옥조동해는 한국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으로 이어졌으며 진번과 인도는 고구려 발해에 일부 흔적을 남긴 그러한 족적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유물은 이들의 존재와 현대 민족과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찰이 된답니다. 이제 비파형동궁과 고인돌을 보면 이 비파형동궁과 고인돌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호로 자리 잡았어요. 예, 비파형동궁과 고인돌은 공주 역사박물관을 가니까 이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파형동궁은 고조선의 권력과 군사적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로 고조선 세력권을 입증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기원을 상징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게 지금 비파형동궁이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역사교육에서 늘 강조되며 민족의 뿌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상징물이 뭐예요? 비파형동궁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답니다. 이는 한국인의 선사적 뿌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고 거대한 고인돌은 당시 공동체가 집단적 노동을 통해 권력자를 기념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인의 사회적 협력과 공동체적 성격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한국인은 애당초 개인주의의 삶이 아니라 전체의 공존의 삶을 사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성격을 반영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세상은 어떠죠? 나만, 우리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남은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어찌됐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인의 고대 문화와 정체성을 세계에 알린 상징물로 거대한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동궁 이러한 것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비파형동궁은 민족의 기원과 권력의 상징, 고인돌은 공동체와 문화의 뿌리를 나타내며 두 유물은 한국인의 역사적 자부심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보면은 뭐죠? 한국사 교과서에는 반드시 비파형동궁하고 고인돌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인돌은 뭐죠? 공동체와 문화의 뿌리입니다. 하니까 결국은 공존을 하는 그러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의 가치의 이념을 그대로 존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건 전부 없어지고
이런 물건 형태로만 존속이 됐다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죠. 다섯 번째, 고조선 계통의 집단이나 유민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벗어나 서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했다는 확실한 역사 기록은 현재는 없대요. 다만 고조선 멸망 이후 일부 집단이 북방 유목 세계로 이동하여 활동 범위를 넓힌 사례는 추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만조선 멸망 이후 고조선의 유민 일부가 만주와 북방 초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부여 고구려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가 있고, 북방으로 이동한 집단 일부는 흉노, 선비 같은 북방 민족과 접촉하거나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그리고 일본 열도로 이동한 집단에 대해서는 청동기 문화, 벼농사 전파와 관련하여 고조선 부역의 이주민의 영향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한답니다. 영암에 가면,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은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파를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어예요. 논어라는 책. 이것도 지금 그 이름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전파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신당처럼 모셔져 있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분한테 들려서 인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역사 인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렇대요.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동북아 범위 안의 이동이며 고조선 부족이 동양을 벗어나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현재 정설로 인정되지 않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스키타이, 즉 스키타이하고 훈족이라는 스키타이족하고 훈족이라고 있는데, 이때의 스키타이족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카자흐스탄 서부로 이주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훈족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일대로 이주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직접적 계통관계를 입증한 사료와 고고학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야사 있죠, 야사 쪽에서 이제 주장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조선과 스키타이 훈족을 연결하는 견해, 지금 이 위의 얘기죠. 이건 주로 북방 기만 문화와 연속성에 주목한 해석이고, 이는 정설이라기보다 일부 연구자나 민족주의 계열사가 하면서 제기된 가설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고조선과 북방 유목세계는 모두 청동기 철기 문화와 기마 전통을 공유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만주, 몽골, 시베리아 초원 지대의 여러 부족들이 끊임없이 이동 융합했으므로 고조선계 일부 집단이 서쪽 초원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후 이러한 흐름이 스키타이, 흉노, 훈족과 같은 초원 세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추정이고, 특히 연결고리로 자주 언급되는 존재는 흉노인데, 이때 흉노는 조선 일부 유민이 만주, 몽골 초원으로 이동하여 흉노 선비 계통과 혼합하여 서진한 진해 서진으로 서쪽으로 나아간 일부 세력이 훈족 형성에 간접 영향을 주었다는 설이 있으며, 또 스키타이와의 연결은 문화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동물 문양 장식, 기마 활쏘기 문화, 청동 단검 문화, 샤머니즘의 요소 등이 북방 초원 문화권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주류 역사학에서는 고조선과 스키타이 훈족 사이의 직접 계통 관계를 입증할 문헌이 부족하고, 유사한 문화는 초원 교류로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학 고고학적으로도 고조선 부족이 곧 훈족이라는 수준의 증거는 없다고 보지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직접 동일 민족보다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초문화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정도로 신중하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쪽에 지금 훈족이나 그 훈족 고조선이 훈족의 한 부족으로 같이 속해 있었다고는 아니지만 주변 국의 한 그 족속으로 서로 무역의 관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스키타이아 훈족은 각각 독립적인 유목 세력과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타이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 그러니까 BC 3에서 8세기죠. 그 흑해 북부와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활동한 이란계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계 유목민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스키타이와 훈족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어디까지요? 이란까지도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는 스키타이 왕국, 현재 우크라이나, 남러시아 일대로 강력한 기마전사 문화를 형성하였고 그리스와 활발한 교육을 하면서 황금 유물과 동물 문양 예술로 유명했다는 게 스키타이아 훈족의 문화랍니다. 이와 관련 계통으로 사르마티아, 사카 등등 넓은 의미의 스키타이 문화권으로 살펴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훈족은 4, 5세기경 유럽으로 진출한 유목연맹이고 훈제국은 카스피해 도나우강까지 확장하여 서로마 제국을 위협하였지만 강력한 기마금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로마 제국을 위협한 적이 뭐예요? 훈족. 가장 유명한 문제는 아틸라인데 그는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유럽 역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많이 침략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키타이는 대체로 이란계 언어권으로 이해되고 훈족은 여러 유목민족이 결합한 토남 연맹으로 보이며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시대와 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 훈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국가가 있었다기보다는 각각 별도의 초원, 유목, 국가와 연맹체를 이루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스키타이와 훈족이 오늘날 특정 현대 국가를 직접 건국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여러 부족이 결합한 유목 연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후대 여러 민족과 국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이해가 되고 스키타이의 후대 영향을 살펴보면 흑해 북부와 중앙아시아 초원 문화의 기반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남부 초원 문화와 러시아 남부 지역 카자흐스탄 계통의 초원 문화 등의 문화적 영향을 남긴 것으로 우리는 스키타이족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카자흐 계통 유목 문화에서는 스키타이 사카 전통을 자기 역사로 개성한 경향이 있고 가령 사카를 카자흐 민족사의 일부로 해석하기도 하며 훈족이 후대 영향으로 훈족은 유럽 민족 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훈족이 그 유럽을 공격하니까 그 공격받는 데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이동하고 하면서 민족 이동에 큰 영향을 준 게 뭐더라고요? 훈족이다 이렇게. 특히 자주 연결되는 국가는 헝가리이고 헝가리에서는 중세 이후 자신들을 훈족, 특히 아틀라와 연결하는 전통이 존재했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과 언어학과 헝가리인이 직접 조성한 주로 마자르족, 우랄계 민족을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며 훈족의 이동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촉진시켰으며
서로마 제국이 약화되어 유럽 중세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훈적이 그 유럽을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서의 이제 게르만족이 공격을 받으니까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점차 서로마 제국이 약화되는 형태가 나타나서 유럽 중세에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국가들이 약화가 되었다. 따라서 스키타이는 중앙아시아 동유럽 초문화에 선구적 영향을 주었으며 훈족은 유럽 민족 이동과 국가 형성에 간접 영향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현대 특정 국가가 우리는 곧 스키타이 혹은 훈족 국가라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동일시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얘네들이 흘러가면서 연맹을 맺어서 국가를 세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키타이족하고 훈족의 입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한 형태에서 단일한 형태로 훈족이나 스키타이 민족끼리 국가를 세우지는 않았다. 단지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연맹인 연합국으로서의 한 국가 형성을 이뤘다라고 하는 다양한 민족의 연합으로 민족 연합으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스키타이와 훈족이 이동하면서 만든 국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